이대진 과장입니다. 저희 해운업에서 정말 중요한 축인 벌크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할 수업은 교재상의 제1장 부정기 영업 중에 부정기선 시장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보통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해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도대체 벌크선이 뭐길래 혹은 이제 해운업이 뭐길래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보여드립니다. 크기가 얼마 전에 좀 있었던 좀 비극이 있었죠. 그게 파리의 에펠탑 크기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벌크선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이제 컨테이너선의 크기가 저희 벌크선에서 말하는 이제 케이프사이즈 크기와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발레막스라고 불리우는 이제 벌크선 중에서도 제일 큰 선박 중에 하나인 발레막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레막스는 여러분이 뉴스상에서 많이 보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벌크에서 제일 중요한 철광석, 철을 만드는 원료인 철광석을 보통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이제 그 철광석을 수출하는 회사가 발레라는 이제 브라질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만든 가장 큰 선박입니다. 이유는 저희 컨테이너선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배가 크면 클수록 운임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큰 선박을 만들면서 운임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선박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 이제 발레막스라고 하면 아마 가장 긴 선박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잘 안 보시나요? 오일테커입니다. 이것도 유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서 벌크선 하면 이제 철광석을 싣는 이제 광탄선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유조선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벌크선 사업부도 실제로 이제 벌크선이라고 불리는 드라이 벌크선, 그러니까 책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화물들 중에서 뭐 광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싣는 이제 드라이 벌크선과 그리고 액체로 되어 있는 이제 액체 연료를 싣는 이제 유조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산업의 이해다 보니까 양쪽으로 가면 헷갈려서 제가 드라이 벌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유조선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벌크 부정기선 운송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는 부정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벌크선과 부정기선이 뭐가 다르길래 왜 저는 벌크 부정기선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일단은 벌크 화물 자체가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기관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이거나 곡물, 뭐 비료 원료, 에너지 원료 등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것은 이제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대신 이제 이미 개발이 끝난 선진국에서는 벌크보다는 컨테이너를 많이 수입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 단위를 따지면 벌크에서는 이제 기관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개도국,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고 대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말하는 벌크 화물이라면 건화물과 액체 화물로 나눠진다. 특히 그 중에서 건화물은 철광석, 석탄, 곡물, 보크사이트 등 이제 원재료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철제, 시멘트, 비료, 소금과 같은 이제 마이너 벌크 화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의 주 고객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 회사들이 다 주 고객이고 그리고 특히 포스코나 한정 같은 곳은 이제 5대 메이저 화물인 이제 철광선의 석탄들을 수입하고 그리고 뭐 CJ나 삼성물산과 같은 회사에서는 곡물 혹은 이제 마이너 벌크인 철제나 시멘트, 비료 이런 것들도 다 수입을 하고 혹은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운송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크 화물을 왜 부정기선 운송으로 했냐? 이게 중요한 제목인데요. 사실은 교재에서 그 도표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부정기선 운송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버스와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버스는 이미 노선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구간에 따라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콜이 오면 달려갑니다. 맞죠? 그래서 요즘에 뭐 잘 가지고 계신 카카오 뭐 같은 것을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든지 간에 수송 수요가 있다면 거기를 달려가는 것이 부정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택시를 타려면 더블을 불려야 되고,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택시를 타면 좀 싸게 그냥 원래 금액을 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한 번에도 종로나 강남을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시게 되면 수송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충 이제 운임을 지불해서는 타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제 부정기선 운송에 일어납니다. 이게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혹은 그 경제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매년마다 바뀌고, 매월마다 바뀌고, 매일마다 바뀌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이 벌크 부정기선 운송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대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크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보통 컨테이너선은 위에 뭘 싣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이버크선은 위에 실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 안쪽에 있는 선창으로 다 싣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드라이버크선은 말씀하신 대로 건 화물선이기 때문에 말라 있는 이제 드라이한 화물을 싣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곡물, 석탄, 광석 이런 것들을 싣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의하면 각 화물마다 이제 선박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한 가지 선형으로 여러 개를 다 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오일 앤 벌크 케어러 해가지고 이제 오일과 오어라고 불리는 이제 광석마저 두 개 다 실을 수 있는 선박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특화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벌크 캐리어와 유조선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조선은 이렇게 생겼죠. 딱 보셔도 교재에도 설명되어 있다시피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액체 화물이 워낙 이제 위험한 화물이다 보니까 밸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탱커선은 보시면 이 축구장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큰 이제 초대형 유조선인 VLCC라고 불리는 선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선박이 이 선형이죠. 탱커선 VLCC라고 불리는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인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운송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가에 싼 값에 구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에 저희가 다 구매를 하잖아요. 지금 오일업계에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인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송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따라서 탱커선의 운임은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만 해도 하루에 10만 불을 벌었죠. 하루에 10만 불씩 벌고 있습니다. 자, 세계 선대 현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컨테이너가 주력인 회사이기 때문에 잘 못 보실 수 있는데 컨테이너는 전 세계 선대의 17%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벌크선은 드라이벌크선과 유조선으로 나누더라도 약 60%에 해당하죠. 그래서 전 세계 선대의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벌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제 가스선이 저희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팔아서 그렇지만 이제 그 선박까지 합치면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벌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운업계에 계속 있거나 혹은 이제 나중에 임원이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부정기선이라는 게 왜 가능하냐를 보시면 이제 부정기선의 핵심은 정해져 있는 항로가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정기선 중에 특히 이제 정기선과 부정기선을 구분하는 가장 큰 핵심 팩터가 부정기선은 사실은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선은 반드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곳이 부정기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꿈은 배를 한 척 사서 부정기선 선주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배 한 척만 있으면 바로 선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똑같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있죠. 택시 운전기사 택시 하나만 있으면 바로 택시 운전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하지만 부정기선은 택시만 있으면 이제 택시기사가 될 확률이 높듯이 저희도 사실은 벌크선만 있다면 부정기선 선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기선은 아시다시피 자기 버스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제 노선에 투입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이제 허락도 받아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형 선사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말하는 한진이나 우리 회사 같은 대형, 머스크와 같은, MSC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대형 선사가 약 50척 이상 가지고 있는 선사들이 전 세계 선박의 31%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시면 2만 개 이상의 회사들이 약 한 척에서 5척 정도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다 벌크 부정기선 운송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수의 회사들이 대부분의 선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요. 벌크는 얼라이언스란 게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탱커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긴 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정기선 선사들은 선박 척수 자체가 거의 뭐 몇 척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회사당 한 척에서 5척도 안 되기 때문에 얼라이언스라는 게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완전히 한번 이제 과잉 공급이 시작되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합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도미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몇 명이 안 되는데 파는 사람은 엄청 많은 거죠. 수요는 몇 명이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철광석이나 뭐 원유를 수입하는 회사가 몇 개 되겠습니까? 하지만 선사들은 수백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대는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은 몇 개가 안 돼,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는 작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해상 화물 점유율 변화 보시면 이 예전에는 크루드 오일, 유조선이 거의 대부분의 선대 중에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컨테이너의 선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약 70% 이상이 다 벌크 화물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대도 70% 이상이 이제 벌크 화물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세계가 계속 선진화되면 될수록 컨테이너 화물의 물동량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동량 자체는 컨테이너에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조금만 아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매우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보다 더 심하게 선박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뿐이죠. 벌크 선형용 화물 수요인데요. 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요. 벌크 선형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제 케이프 사이즈 파나막스라고 불리우는데요.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특화되어 있는 화물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케이프 사이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철광석을 운송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기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기선 시장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해운 경제학이라는 책, 이제 여러분이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벌크 부정기선 시장은 주기가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부정기선 시장의 주기는 대부분이 선박의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선박을 많이 발주하고,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선박을 이제 주문을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조선소에 주문하고 있는 선박은 벌크선은 없습니다, 거의. 하지만 그러니까 드라이 벌크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조선은 지금 매우 많겠죠. 시장이 좋으니까. 컨테이너선은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전기선과 부정기선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의 근본 원인은 선박의 공급에 따라 달려있다. 그 이유는 선박의 공급은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주문을 하고 나면 2년 뒤에 오잖아요. 선박을 짓는데 2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문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약 1년 반에서 2년 뒤에 시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2013년도에 드라이 벌크 시장이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때 벌크 발주를 엄청나게 했어요. 드라이 벌크선을. 그래서 지금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선박 가동률과 해상 운임지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금방 설명드린 수요와 공급의 원인에 따라서 선박 가동률 수요가 많고 공급의 그 변화 추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계산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요에다가 공급을 나눈 건데요. 예전에는 2007년, 8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이징 올림픽, 그때 드라이 벌크 선형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이제 워낙 기간 산업인 이제 운동장을 짓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도로를 깔거나 할 때 벌크 화물이 늘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고, 대신 선박 공급은 얼마 없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대신 그 이후로 선박이 엄청나게 발주되면서 계속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선박 가동률과 운임지수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뒤에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의 수업은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BDI라고 불리우는 것이 무엇인가? 맨날 BDI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장이나 뉴스를 보면 BDI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BDI 지수가 아까 2007년, 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지금 최하로 가고 있죠.
그래서 BDI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각 선형별 운임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성박 크기별로. 그 운임의 평균을 구한 것이 BDI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BDI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4개를 더한 뒤에 4를 나눈 뒤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BDI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선형별 운임의 평균이에요. 그냥. 그래서 BDI가 뭐냐 물어보면 드라이벌크 선형의 크기별로 나누어져 있는 운임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각 선형별로 뭐 다 따지기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BDI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거죠. 이 BDI는 1985년도를 1000으로 만든 뒤에 그 1000은 비율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약 500쯤 되니까 1985년보다 지금 운임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사이즈별로 운송 항로가 있고 항로마다 다 운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운임의 평균을 또 평균한 것을 이제 BDI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드라이벌크나 해상 물동량은 대부분 GDP에 따라 움직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GDP는 어디에 상관이 있냐? 인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중에서도 인컴,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되는 인구와 GDP는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 어디에 보고 있냐? 중국과 인도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금 생산 연령이 계속 노령화되고 있는데 인도는 무지막지합니다. 젊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곳과 비슷한 나라가 베트남이죠. 베트남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젊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인 나라. 이 나라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미래를 어디에 보냐? 보통 인도,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인구론을 봤을 때 GDP는 약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도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인구로 봤을 때. 그리고 벌크 시장이 제일 중요한 이제 에너지 산업인 오일과 콜. 맞죠? 콜은 화력 발전, 오일도 화력 발전은 쓰지만 사실 오일은 이제 거의 가솔린이나 이런 자동차 같은 데 쓰게 있죠. 그래서 에너지 사용도 똑같이 중국과 인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원유가 공급량이 급증했잖아요. 얼마 전에 셰일 오일 때문에. 그래서 공급량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 지금 초대용 VLCC라고 불리는 초대형 운송선은 이제 저희 회사 배인데요. 라스타누라고. 이 배는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돈을 벌고 있죠. 왜? 수요는 많이 늘어났고 선박 공급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 2년 뒤에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까 보신 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줄었습니다. 이유는 환경오염 때문이에요. 스모그 때문에. 스모그를 잡기 위해서 석탄을 덜 떼고 재생환경 에너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지금 스모그가 중요할까요? 경제개발이 더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까 도시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도시화가 되고 나면 저희가 예전에 그 개그 코미디 프로에서 돈 벌면 뭐하냐? 소고기 사 먹겠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중국 사람들도 돈 벌니까 뭐 하냐면 와인과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시다시피 곡물이 이제 원료잖아요. 그래서 원료가 이렇게 실제 미트로 변하기 위해서 곡물이 드는 양이 비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남미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곡물 양이 폭증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사료로 쓰이는 대두박이라고 불리는 이제 콩이죠, 콩. 그래서 이 사료는 다 고기 사료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있고 미국은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남미 지방,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곡물을 다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곡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케이프 사이즈 다음으로 큰 파나막스 선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회사 선박인데요. 포트캄사라고 불리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남미에서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죠. 이 나머지 이거는 이제 석탄 운송입니다. 그래서 곡물과 석탄을 동시에 운송하는 게 이제 파나막스 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수프라막스 선형인데요. 이제 수프라막스 같은 경우는 석탄을 대부분 운송하고 그리고 석탄과 함께 이제 마이너 벌크로 불리는 좀 조그만 것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의 선형의 차이는 크레인이 있고 없고 차이죠. 그래서 크레인이 있는 항구가 있고 없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꽤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다 항구에 크레인이 달려있지만 없는 경우는 배가 스스로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화물을 싣고 스스로 화물을 내리다 보니까 크레인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이하 이거보다 더 작은 선박들은 다 크레인을 달고 있고 그리고 약간 덜 선진화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 이 선박들이 들어가죠. 작고 또 크레인을 달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철강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일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철강은 다 어디에 쓰이냐?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레알 에스테이트 불리는 부동산입니다. 다 건설이에요, 건설.
건설과 기간 산업에 거의 대부분을 쓰이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절반의 철강을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약간이라도 슬로우해지면 벌크 산업은 망해가겠죠.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살아난다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것들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 국가의 기간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짜리 계획이 사실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철강 소비는 계속 일어나고 생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철광석을 운송하는 것이 케이프사이즈라 불리는 드라이벌크 선형에서 가장 큰 선형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이 이것도 저희 선박인데요. 케이프 람버트 같은데. 예, 이 선박들이 이제 대부분이 운송되는 곳이 브라질에서 수입되고 혹은 호주에서 수입됩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호주에서 수입된다는 것을 아시고,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거와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건 선박 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왔다 갔다 하는데 90일 걸리고 여기는 30일 걸립니다. 그 말은 여기에는 3척이 필요하고 여기는 1척이 필요해요. 선박이 철광석 1톤 운송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3척이 필요한 브라질에서 철광석 양이 늘어나야 선박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아까 보였던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가 올라가면서 같이 시장 운임이 상승했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브라질에 있는 중요한 철광석 운송 회사인 사마르코라는 회사에서 댐이 폭발을 해가지고, 폭발이라고 붕괴돼가지고 수출되는 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많은 수요를 일으키는 브라질 철광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발레막스라 불리는 선박이 이 장기간 항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항로에. 왜냐하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미래의 운임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운임이 낮은 상황에서는 벌크의 신조 계약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없습니다, 거의. 이게 만약에 드라이벌크가 아니라 유조선이라면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겠죠, 이렇게. 똑같이 해체량이 늘어납니다.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해체량은 증가합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해체량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요. 맞죠? 돈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이게 운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해체는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드라이벌크가 말하는 2005년에서 10년까지 정말 시장이 호황일 때는 선박 이렇게 발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이거밖에 안 됐던 선박들이 이렇게 폭증을 한 겁니다. 3, 4배. 그 말은 과잉 공급이 엄청나게 심하게 진행된 거죠. 이게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이고 컨테이너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박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섹터, 유조선이나 벌크 섹터를 잘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선의 미래도 볼 수 있고, 저 벌크 쪽에서 컨테이너선을 보게 되면 결국은 벌크선도 개선하게 됐고 레이업을 하게 되고 얼라이언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연구해 보는 게 여러분이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선박 공급과 벌크 화물의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이제 부정기 선 시장에서 제가 리서처 입장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의 부정기 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여러분의 동료들도 다 이것을 배워야 되고 연구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